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가정, 직업은 의료사무원,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 나이 25. 나는 3년 전부터 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는데 얼마 전 남친 좋은 남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 결혼을 결심한 후 남친 부모님께는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내 부모한테는 인사시키고 싶지 않았다. 이유는 부모와 절연하다시피 한 사이이기 때문에. 나는 3살 위인 언니가 있는데 언니 한재숙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엄친딸이었다. 부모님은 잘난 딸인 언니만 편애했고 나는 찬밥 신세였다. 언니와 심하게 차별 대우받으며 자란 아픈 기억이 있다. 그런 상처 때문인지 나는 사람을 기피했고 극내향인 성격이 됐다. 아빠는 나한테 1도 관심 없었고 그저 병풍 취급이었지만 엄마와 언니는 달랐다. 엄마와 언니는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게 일상이었고 나는 두 사람에게 멍청하고 못생긴 쓸모없는 애란 말을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었다. 부모는 언니를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학원이며 동아리 활동 등에 자신들의 돈과 인맥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나한테는 너같이 남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애는 집에서 밥이나 하는 게 딱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 엄마의 강압에 의해 나는 공부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고 성적도 내 생각처럼 오르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알바를 하며 지냈다. 그때 내 소원은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벗어나는 거였고 알바를 몇 개씩 한 끝에 독립하는 데 성공했다. 처음 자유를 느낀 나는 왠지 이제부터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바를 몇 개씩 하면서도 몸이 힘든 줄도 몰랐을 정도였다.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알바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료 사무직 자격증을 취득한 나는 22살에 큰 병원에 취직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종합병원의 원장 아들이자 외과 전문의로서 항상 바쁘고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다. 우리는 의사와 사무직 직원으로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알게 됐고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내가 다른 병원으로 직장을 옮기게 됐다. 내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는 건 남편과 얼굴 볼 시간이 전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건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프로포즈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한테 결혼 후에는 내조에만 힘써달라고 했다. 나는 전업주부가 돼서 남편 내조에 전념하기로 결심했고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결혼식 당시에 시부모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결혼식은 성대하게 올리자고 제안하셨다. 사돈될 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나 대신 내 성장 배경을 설명해드렸다. 시아버지는 그렇다면 가정의 가족들은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겠구나 라면서 내 입장을 이해해 주셨지만 시어머니는 표정이 썩 밝지 않았다. 어쨌든 내 쪽 부모는 안 부르는 걸로 하고 결혼식을 준비해 나갔다. 그렇게 어느새 결혼식이 3일 앞으로 다가와 있을 때였다. 직장은 이미 결혼 전에 정리했고 결혼식 생각에 긴장되면서도 막 이사를 마친 신혼집에서 혼자서 조용히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를 봤더니 뜻밖에도 엄마가 와 있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현관문을 열었고 엄마가 들어오더니 너 오래간만이다 라고 했다. 내가 여기 사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초대장에 쓰여 있으니까 알지. 그딴 걸 질문이라고 하니? 라고 했다. 초대장? 라고 반문하자 결혼식 초대장이 집으로 왔다고 말했다. 나는 절대 집으로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몹시 당혹스러웠다. 엄마는 네 주제에 결혼해봤자 뻔하지. 어디서 별 볼 일 없는 놈 하나 만났겠지. 이런 거 보내면 내가 네 결혼식에 갈 거 같니? 라고 하더니 갑자기 언니 얘기를 꺼냈다. 엄마는 언니가 최근에 종합병원으로 직장을 옮기게 됐다면서 월급도 엄청 오를 거라고 자랑했다. 엄마는 언니 자랑을 한도 끝도 없이 혼자서 계속 떠들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 재숙이가 결혼한다면야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바리바리 싸서 보내겠지만 그런데 넌 아니지. 결혼을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식구는 다 불참이다 라고 하더니 가버렸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한테 초대장을 보낸 사람이 시어머니인 것 같다고 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수차례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납득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방문으로 기분이 가라앉긴 했지만 결혼식은 다가왔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하객들을 살펴보니 역시나 나의 생물학적 가족은 보이지 않았고 안심했다. 주요 하객으로는 시아버지 병원 관계 높은 분들이 와 계셨고 내 친구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벤트 중 하나로 남편의 어린 시절 영상이 스크린을 통해 흘러나왔다. 하객들이 모두 영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식장 문이 열렸다. 그 순간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을 향했고 그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언니가 등장. 돌발 상황 발생해 장내가 술렁거렸다. 언니는 네가 뭔데 나보다 먼저 결혼을 해?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도 나쁜 게 라고 소리치면서 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내 앞으로 오더니 너 같은 못난이가 웬 결혼? 말이 돼? 결혼은 나같이 생긴 애가 하는 거야. 웨딩드레스도 내가 입으니까 더 신부 같지? 라면서 웃었다. 나는 옆에 있는 신랑을 가리키면서 내 신랑이 누군 줄 알아? 라고 대답했다. 언니는 뭐래? 라고 하더니 그제야 두리번 신랑을 찾았다. 영상 상영 중이어서 결혼식장의 조명이 다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신랑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은 언니가 새로 취직한 병원 의사야. 원장님 아들이고 라고 언니한테 알리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줬다. 실은 내가 갑자기 다니던 병원을 옮기게 된 것도 언니가 나와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들어오게 된 사실을 우연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조명이 켜진 식장을 둘러본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식장에는 언니가 천신만고 끝에 입사한 병원의 높은 분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으니 당연했다. 언니는 그런 거 아니고 나는 농담으로 요즘은 결혼식 때 이벤트 많이 하잖아. 서프라이즈. 난 네 결혼식 축하해주려고 왔어. 라면서 열심히 변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원장님인 시아버지가 언니 앞으로 가더니 자네는 우리 병원에 출근 안 해도 되네. 라고 하셨고 언니는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주부터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라면서 다급하게 다시 물었다. 하지만 이렇게 무개념 몰상식한 사람을 우리 병원에 둘 수는 없지. 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오시더니 난 이렇게까지 너한테 막대할 줄은 몰랐다. 내 멋대로 초대장 보내서 정말 미안하다. 라며 사과하셨다. 언니는 스태프들이 와서 밖으로 드러냈고 경비실로 연행됐다. 경비실에서 눈물이 쏙 빠지게 질타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갔다. 무사히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있는 피로 현장으로 이동하려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내 이름을 불렀고 뒤돌아보니 엄마가 서 있었다. 엄마는 다 들었다. 너 엄청 큰 병원 원장 아들한테 시집가는 거라며? 너 좀 대단하다. 그래야 내 딸이지. 이제 좀 내 딸 같네. 앞으로 엄마랑 친하게 지내자. 라면서 들이대려고 했지만 나는 즉시 손절했다. 지금까지 나를 멸시하고 학대했던 사람과 친하게 지낼 생각 1도 없다고 선을 그었고 미련을 못 버리고 매달리는 엄마를 뿌리치고 피로 현장으로 갔다. 시아버지 병원에 출근도 못 해보고 잘린 언니는 불이 나게 다른 병원에 이력서를 내고 다녔지만 결혼식에 오셨던 수많은 병원 관계자분들에 의해 언니의 소문은 업계에 이미 파다했다. 결국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에서 취직을 단념한 언니는 백수가 되는 것만은 피하려고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줄곧 부모가 떠받들기만 하면서 자란 언니는 지방에서 혼자 사는 것에 적응을 못하고 얼마 못 버티고 사표를 냈다.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의사가 아닌 언니는 더 이상 부모가 원하는 딸이 아니었고 매일 언니를 들들 볶았다. 그러자 언니는 난폭한 행동을 보였고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자 세 사람 모두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가 됐다. 아빠는 엄마한테 당신이 애를 잘못 키워서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라고 엄마 탓을 하더니 홧김에 이혼을 요구, 엄마와 언니를 내팽개치고 집에서 나갔다. 버림받은 두 사람,
엄마와 언니는 집에 틀어박혀서 매일 피 터지게 싸움만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행복 그 잡채. 스트레스, 불안과 안녕한 지 오래고 일상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일 때문에 바쁜 남편을 서포트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시아버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새로 의사를 뽑을 때는 인성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병원의 방침을 새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하셨다. 차기 원장인 남편을 위해서라도 언니처럼 무개념인 사람은 고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남편의 훌륭한 서포터로 가정의 평화를 지켜나가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이름은 박리사. 아빠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이 24. 나보다 3살 위인 남친이 있고 얼마 전 프로포즈를 받았다. 남친 한심에는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언제나 나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고 주변에서도 이상적인 커플이란 말을 많이 들었다. 능력까지 겸비한 한심에는 컨설팅 회사를 창업한 CEO이다. 물론 수입도 일반 샐러리맨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 나는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결혼이 정해진 후 동거를 시작한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출근한 날이 있었는데 자상한 한심에는 회사까지 내 지갑을 가져다 줬다. 우리 둘이 회사 로비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같은 부서 후배인 한진자가 다가왔다. 한진자는 여자 하는 타입에 내숭 또한 제대로인 애였다. 남자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여사원들의 기피 대상이었다. 그런 한진자가 한심애를 보더니 선배님 약혼자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며 사정없이 꼬리를 치며 인사를 하자 한심애도 활짝 웃으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리사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인사를. 한심애가 돌아간 후 한진자는 선배님 약혼자분은 무슨 일 하세요? 연봉 많아요? 라면서 신상조사를 시작했다.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대충만 대답했는데도 한진자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눈꼬리를 올리는 게 마음에 걸렸다. 어쨌든 나는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고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결혼식 담당자와 미팅을 하는데 은근 한심애가 내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무시하고 예식 비용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게 팍팍 느껴졌다. 그래도 일상에 단 한 번뿐인 날이니까 결혼식은 서로 원하는 것에 맞춰서 하자고 사전에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본론에 들어가고 나니 가격부터 다운시키고 보자는 태도에 어이없고 화가 났다. 나는 한심애에게 나의 불만사항을 말했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자 한심애는 퇴근 시간이 갈수록 늦어졌고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식 미팅은 뒤로 미뤘고 매일 회사로 출근, 결혼식 준비는 진척이 안 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심애는 얘기하는 것 자체를 기피했고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른 것 같으니까 결혼식은 당분간 연기하자 라고 말했다. 이제 와서 지금 그게 할 소리인지 납득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물에 젖은 솜처럼 몸도 마음도 무거워진 나는 회사에서도 계속 한숨만 나왔다. 힘이 하나도 없는 나를 보고 한진자가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길래 약혼자하고 좀... 그렇게 가볍게 말했을 뿐인데 한진자는 지금 문제가 있으면 결혼하면 도와줘. 그만둘 때라는 신호예요. 라고 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었다. 이대로 결혼해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한심의 말에 동의했고 결혼식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한심애가 왜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확실하게 따지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 늦게 들어온 한심애에게 요즘 자기 달라진 거 알아?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한심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실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줘. 라고 말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주말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그렇게 다가온 주말, 부모님께 주말에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다고 하자 같이 들어야 할 것 같다며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고 했다. 한심애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우선 둘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이 온다는 말은 일부러 하지 않았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고 싶다는 말이 뭐야? 라고 내가 먼저 말을 꺼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부모님이 벌써 도착하신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현관 앞에는 한진자가 와 있었다. 너무 뜻밖이어서 네가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뒤에서 한심애가 내가 불렀어. 라고 하는데 멘붕이 왔다. 정신이 어질어질해진 나한테 대고 한진자가 제가요, 한심애 씨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중지해야겠죠? 전 약혼자님. 라고 떠들었다. 뭐가 어째? 라고 소리치자 한심애가 껄끄러운 얼굴로 실은 나 지금 한진자하고 만나고 있어. 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뭐? 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면서 부모님이 들어오셨고 아빠가 밖에서 다 들었다. 라고 하면서 한심애를 노려보셨다. 부모님은 한심애를 앉혀놓고 솔직하게 다 말하라고 엄하게 말씀하셨다. 시종일관 땀을 뻘뻘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한심애와는 달리 한진자는 뭘 믿고 저러는지 당당하고 담담하게 얘기를 시작했다. 두 사람 말을 종합해보면 지난번 한심애가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처음 만난 후 우연히 한심애 회사 근처에서 재회, 지갑을 회사에 놓고 왔다는 한진자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한다. 그 후 한진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밥을 사겠다고 했고 그걸 계기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그러다 사귀게 됐단 얘기.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진자가 처음부터 나한테서 한심애를 빼앗을 목적으로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 접근을 연출했다는 걸 알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다른 여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한심애를 두둔할 생각은 없었다. 내 결론은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정리하는 거였다. 그러자 한진자는 위자료라면 내 몫까지 심혜 씨가 다 지불할 거예요. 심혜 씨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 남의 약혼자를 빼앗고 자기는 위자료도 안 내고 이 일에서 빠지겠다니 용서가 안 됐다. 화가 올라오고 있을 때 아빠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럼 자네가 창업할 때 내가 빌려줬던 10억도 일시불로 변제하는 거 잊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자 한심애는 그건 하면서 놀랐는데 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실은 한심애가 창업을 했을 당시에 이미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상당한 창업 자금을 대주셨었다. 그 돈을 매달 조금씩 변제해 왔었는데 파혼을 하게 된 마당에 그런 배려 따위를 할 필요가 있겠냐며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한진자는 그게 무슨 말이야? 빚이 그렇게나 많았다고? 라며 급 당황했다. 이번엔 내가 10억 빚쟁이의 바람난 남자라 네 말 듣고 결혼 미루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라고 하자 뭐지? 이거 아닌데? 라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한심애가 10억이나 되는 돈을 일시불로 갚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랬다가는 회사가 문을 닫아요. 라고 하자 아빠가 바람 피우고 딴 여자 임신시킨 놈한테 빌려줄 돈은 없네. 라고 극노. 엄마도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 딸한테 상처 준 거 평생 기억함세. 엄마도 한심애를 노려보며 세게 나왔다. 눈앞에서 빚더미에 올라앉는 걸 본 한진자는 빚이 10억인 남자는 거절이야. 사실 임신했다는 것도 뻥이야. 심혜 씨 다시 리사 선배한테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길래 나도 저런 남자 이제 필요 없어. 너 그냥 가져. 라고 하자 한심애가 리사야, 우리 예정대로 결혼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니까 아버님 돈은 지금까지처럼. 라며 얼토당토 안 되는 소리를 냈다. 나는 한심애에게 분명하게 결별을 선언했고 짐을 챙겨서 나와버렸다. 그 후 한심애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연락을 해왔지만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원래 결심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빠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채무 변제를 촉구하자
한심에는 회사 자산을 모두 처분해서 돈을 갚았고 그래도 모자란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채워넣었기 때문에 남은 건 빚밖에 없게 됐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됐다는데 한심에는 아빠한테 빌린 돈을 겨우겨우 갚고 난 후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았다. 현재 한심의 부모님이 자기 아들의 행방을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한진자는 진짜로 한심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병원에서 낙태를 했다고 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갚아야 한다며 상사한테 월급을 올려달라고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고 사장님인 아빠는 한진자를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렸다. 한진자는 한적한 시골로 이동 발령을 받았다. 마지막까지 이동 발령만은 거두어달라고 사정하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한편 나는 믿었던 남자한테 배신당한 후 한동안 울적해 있었지만 친구가 마련한 모임에서 우연히 좋은 사람을 알게 됐고 좋은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 아직 20대 초반이니까 결혼을 서두르기보다는 두루두루 사람을 만나보고 한심애보다 훨씬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자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게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 3년 전 우리 가족은 남편 회사 일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됐다. 새로 이사 간 곳에서는 별 어려움 없이 적응했고 주변 엄마들과도 금세 친해졌다. 그런데 나보다 조금 뒤에 이사 온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장난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그니처 말버릇은 혼혈아를 낳고 싶다였었다. 자기 애가 옆에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발언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딱히 대꾸할 말도 없었지만 대강 장단만 맞춰주고 듣는 둥 마는 둥 흘러넘겼다. 그러던 어느 해 우리 애와 몇몇 가까운 엄마 애들이 같은 유치원에 입학했다. 막장 엄마 애도 같이 말이다. 유치원 입학식 때 막장 엄마 애를 다시 보니 누가 봐도 딱 한국 애였고 막장 엄마는 입학식 내내 난 제 외국 애들처럼 성형시키고 싶어 라면서 혼자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유치원 애한테 성형이라니 자기 애한테 저런 말을 하고 싶을까? 너무 어이가 없었다. 아이들이 각자 자기 교실에 들어갔고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우리 애가 제일 마지막 순서로 앞에 나왔는데 막장 엄마가 급흥분. 우리 애가 완전 자기 스타일이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막장 엄마는 걔가 우리 애인지도 모르고 어머 우리 애랑 성이 똑같네? 라면서 싱글벙글. 입학식이 끝나고 애들만 유치원에 남고 보호자들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나는 남편이 딸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다른 엄마들과 정문 쪽으로 향해 갔다. 물론 막장 엄마도 같이. 남편이 딸아이와 같이 주차장에 있는 모습을 본 막장 엄마는 다시 급흥분. 우리 남편은 러시아계 혼혈이었다. 우리 남편과 딸을 보더니 역시 외국 애들이 귀여워. 너무 짱이다. 어쩌고 하면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런데 남편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한테 다가오자 막장 엄마가 급변했다. 표정이 확 변하더니 나를 보면서 왜 자기한테 먼저 말을 안 했냐. 당장 남편을 자기한테 넘기라는 둥. 3살 먹은 애처럼 생떼를 쓰는 막장 엄마. 같이 있던 다른 엄마들이 모두 막장 엄마를 말렸지만 몇 사람이 붙어도 한 사람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결국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 덕분에 겨우 집에 올 수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먹을 시간에 막장 엄마가 집으로 들이닥쳤다. 초인종을 연속으로 누르면서 내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인터폰 화면으로 봐도 표정이 정상이 아니었다. 내가 겁을 먹고 긴장하자 남편이 대신 나가서 막장 엄마한테 강력하게 항의하고 언성을 높였는데 우리 남편 얼굴을 본 순간 막장 엄마는 딴 사람으로 변했다. 전 당신 애를 낳고 싶어요 라고 남편한테 들이댔다. 거의 토할 것 같은 얼굴로 남편이 미치셨냐고 하자 그럼 자기 애하고 우리 애를 교환하는 건 어떠냐고 진짜 미친 소리를 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왔고 다시 경찰의 도움을 빌렸지만 이런 상태가 일주일 동안 되풀이됐다. 막장 엄마한테 시달린 지 일주일. 일요일에 막장 엄마 남편이 찾아왔다. 그동안 출장 때문에 집에 없었다는데 집에 도착하자 막장 엄마가 우리 애랑 자기 애를 교환하기로 했다면서 신이 나서 짐을 싸고 있더라고 했다.
하는 말이나 하고 있는 꼴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우리 남편과는 안면도 있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왔다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 남편의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미친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자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다. 막장 엄마 남편은 정중하게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막장 엄마 남편이 왔다 간 날 밤 한밤중에 거실에서 쿵 하는 수상한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거실로 나가봤는데 맙소사 거실에는 속옷 차림의 막장 엄마가 어쩌다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던 모양인데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을 한 거였다. 우리 남편더러 당신 애를 낳게 해달라는 광언을 하려고 말이다. 남편이 막장 엄마를 발로 차버리자 너무한다며 펑펑 울며 난리 부르스. 도저히 못 볼 꼴을 보고만 남편은 구역질을 참으면서 경찰에 신고, 경찰차로 강제 퇴거 조치. 그러고 나서 막장 엄마 남편한테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분은 계속 말렸는데도 한밤중에 뛰쳐나와서 온 곳이 우리 집이었다는, 연속으로 당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느꼈고 남편분이 책임지고 막장 엄마를 친정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조금 안심이 됐다. 막장 엄마는 우리 남편이 자기 운명의 남자라면서 우리 남편 애를 임신하기 전까지는 아무데도 못 간다면서 버텼다는데 친정 부모님이 직접 와서 막장 엄마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끌고 갔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가까운 곳에 그 여자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고 예전 같은 일상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겨우 2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막장 엄마 남편한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얘기를 들어보니 막장 엄마는 친정에서 계속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잠깐 틈이 생긴 사이 도망을 쳤다고 했다. 순간 나와 남편은 다시 심장이 철렁했다. 그럼 그 여자가 또 찾아오는 건가? 친정에서 도망친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거고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틀림없이 우리 집으로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상대로 인터폰이 울렸다. 남편과 나는 일단 무시했지만 지칠 줄 모르고 울려다는 인터폰과 함께 문 밖에서 막장 엄마의 목소리가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후세를 만들어요. 100% 최고의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리얼 호러 장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다. 이번에도 남편이 경찰에 연락했지만 그 전에 동네 주민들이 소란을 듣고 우리보다 먼저 신고를 했는지 전화를 하자마자 경찰이 순식간에 도착했는데 또 아주머니시냐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다음날 막장 엄마의 남편분이 또 와서 사과를 했는데 안쓰러운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다. 위자료를 가지고 왔다면서 우리한테 봉투를 내미는 남편분. 솔직히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인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서로 조금이나마 편해지자는 뜻에서 위자료를 받았다. 막장 엄마와는 이혼할 생각이라고 했고 아이는 남편분이 키울 예정이라고 했다. 친정 부모님들이 아무리 야단치고 타일러도 막장 엄마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부모님들도 남편분처럼 피폐해진 상태라고 했다. 만약 이혼한다면 막장 엄마가 돌아갈 곳은 역시 친정밖에 없었고 이대로라면 언젠가 감옥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부모님들은 막장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병원은 관리가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가족이라고 해도 사전에 면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대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 곳인데다 병원 내부도 곳곳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개인실도 열쇠를 잠가 놓는다고 했다. 처음엔 너무 살벌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병적인 집착증을 보이는 막장 엄마의 증세를 생각하면 그 정도로 엄격한 곳이 아니면 언제든 다시 찾아올 게 분명했다. 대체 왜 그렇게 서양 혼혈아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예전부터 서양 어린아이의 외모를 동경했고 나도 그렇게 생긴 아이를 낳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동양인은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포기 상태였는데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동서양이 섞이면 서구적 외모의 2세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결혼 상대를 찾아 나섰지만 생각처럼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다고 한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런 목적으로 결혼 상대가 찾아질 리가 없었고 결국 포기하고 지금 남편분과 결혼. 그런데 우연히 자기가 꿈꾸던 외모의 아이, 즉 우리 아들을 보고 또 우리 남편을 보고 나서는
우리 남편을 차지하면 자기도 서구적 외모의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 모양이었다. 어느 한 구석 정상적인 곳이 없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뿐. 그 후 막장 엄마는 강제로 병원에 입원 조치를 당했는데 나를 향해 뻔뻔하다, 왜 너만 그렇게 귀여운 애를 낳냐 등등 더러운 세상, 나도 외국 애를 낳을 권리가 있다 어쩌고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는데 진짜 진상이었다는 후문. 힘든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입원 중이고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원 밖으로 나올 일은 없을 거라고 한다. 죄 없는 남편분은 마지막까지 계속 사과를 하셨고 앞으로는 애들을 생각해서 본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키울 생각이라고 하셨다. 다행히 여동생분이 어린이집 교사여서 아이들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더 잘 알아서 안심이라고 하셨다. 자기 아이를 남의 자식하고 바꾸지 못해서 안달인 엄마보다야 100배 1000배 낫다는 생각이 든다. 혼혈아인 남편과 결혼했으니 혼혈아를 낳았을 뿐. 외모가 조금 다르다 보니 너무 귀엽게 생겼다고 하면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자기 애를 바꾸자는 말을 하는 막장 엄마가 나타날 줄이야. 이건 정말 기절각일 만큼 충격적이었다. 게다가 그 여자가 보여준 적극성은 정말이지 공포영화가 따로 없을 정도로 무서웠다. 남편 역시 충격적이다 못해 신경정신과 약이라도 받아와야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할 정도였다. 내 아이라면 그게 어느 핏줄이든 외모가 어떻든 무조건 사랑스러운 게 정상 아닌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지금은 그저 막장 엄마가 병원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내 이름은 진실한. 아내 한무지와 둘이서 살고 있다. 아내와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고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사이좋게 지내왔다. 엉뚱발랄 명랑한 아내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내조에 힘써주는 아내 덕분에 집에 오면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렸다. 나는 이런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으로 인해 우리 사이에 큰 균열이 생기고 말았다. 어떤 사람이란 아내의 고딩 친구로 이름은 왕진자. 왕진자는 우연의 일치로 우리 회사에 입사했고 내 부하로 들어와서 성실하게 일했다. 하지만 실상은 나 모르게 아내에게 가짜뉴스를 전달했고 그 행위가 악의적이었다는 게 발각됐다. 발단은 어느 일요일에 시작됐는데 언제나처럼 아내에게 점심을 먹으러 같이 나가자고 했다. 아내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싫다고 했다. 평소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한 나는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따졌다. 그러자 아내는 버럭 당신 회사에서 어떤 젊은 여사원들하고 엄청 사이가 좋다면서? 라고 했다. 깐깐한 타입인 나는 성격상 여사원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젊은 여사원들과 업무 관련 외에 사적인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사이좋게라니 그런 일은 더더욱 없었다. 사실 그대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거짓말하지 마. 진자가 산 증인이야. 라며 흥분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최근 들어 왕진자한테서 자주 연락이 왔고 회사에서 내가 누구랑 뭘 하는지 일일이 알려준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들이란 모두 아내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뿐이었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게 분명했다. 아무리 열심히 내 결백을 주장해도 한번 의심이 시작된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단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회식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사원과 둘이 사라졌다는 가짜뉴스로 아내를 화나게 만들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있지도 않은 명백한 거짓말이었고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라고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아내는 울면서 어떻게 바람을 피워? 나쁜 놈! 라고 하더니 집에서 뛰쳐나가고 말았다. 친정으로 직행한 아내는 장인 장모에게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했고 화가 난 장인 장모는 즉시 나한테 따지러 오셨는데 죽을 힘을 다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두 분 역시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화를 내며 가버리셨다. 이쯤 되자 나도 화가 치밀었고 다음날 회사에서 왕진자를 호출했다. 대체 의도가 뭐야? 라고 엄중하게 물었다. 그러자 왕진자는 그냥 장난친 건데 순진하게 그걸 진짜 믿었다고요? 라면서 웃어젖혔다. 아내는 순진하고 단순해서 남의 말을 쉽게 믿는 편인 건 맞다. 하지만 그런 말을 농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따끔하게 말해줬다.
덧붙여서 내가 불륜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아내에게 반드시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하자 네, 알겠습니다 라고 가볍게 대답했다. 한없이 가벼운 태도에 화가 났지만 이걸로 아내와의 오해가 풀릴 거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아내의 기분이 풀리는 일은 없었다. 내가 불륜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자 집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오늘도 젊은 여사원들이랑 재미있었어? 라고 비아냥거리는 날이 계속됐다. 대체 왜 나는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는데 매일 왜 이런 비난을 받으며 비참한 기분이 들어야 하는 건지 점점 집에 들어가는 게 괴로운 일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가자 아내가 현관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 사진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내밀었다. 사진에는 업무 중에 내가 어떤 여사원과 얘기를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일부러 특별한 사이처럼 보이게 의도적인 각도, 순간 포착 등으로 몰래 찍은 게 분명했다. 아내는 이게 바람 피운 증거가 아닌 뭐야! 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 범인은 생각해볼 것도 없이 왕진자가 분명했다. 왕진자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그거 다 당신 놀리려고 일부러 꿈에서 장난친 거라고 했어. 그러자 아내가 이게 어디가 장난인데? 이거 빼박 불륜이잖아! 라며 완전히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질 않았다.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근데 당신은 왜 왕진자 말만 믿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자 바람 피운 주제에 열내는 거야? 최악이야! 라고 하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건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다. 아내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더니 불륜남, 이혼이야! 라고 하더니 짐을 싸들고 집에서 나가버렸다. 그 순간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아내를 책임지려고 했던 날들이 모두 허무하게 느껴졌다. 하지도 않은 불륜 때문에 이혼이라니 1도 납득할 수 없었지만 매일 억울하게 의심받으면서 사는 것에도 한계가 느껴졌다. 고민 끝에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사인한 후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왕진자에게 따지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 타이밍에 집안에 초상이 났고 며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쉬는 동안 왕진자에게 따질 여유도 없이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한 달 후 아내한테서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장인 장모도 쓰레기 같은 놈이라며 욕을 해대는데 정신적으로 주체가 안 됐다. 내가 그러고 있는 사이 회사에 휴가를 냈던 왕진자가 복귀했다. 다른 사원한테서 내가 이혼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지 나름 충격받은 얼굴로 내 자리로 찾아왔다. 멘탈이 나갔는지 다른 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 이혼한 거 맞아요? 라고 하길래 그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제 속 시원해? 라고 하자 주변에서 웅성거렸다. 왕진자는 난 그냥 장난친 건데 설마 진짜 이혼할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나한테 사과했다. 나는 당연히 사과를 받지 않았고 이제라도 아내에게 진실만 말하라고 지시했다. 퇴근길에 왕진자를 데리고 아내가 있는 처갓집에 갔다. 미안해 진대리님 절대 바람 피운 적 없어. 난 너 놀라는 반응 보려고 장난으로 라고 울면서 아내에게 사과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설명 똑바로 좀 해봐 라고 하자 고딩 때부터 친했는데 자기보다 먼저 결혼한 게 배가 아파서 골려주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던 거였다고 실토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럼 이혼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다는 거네? 라면서 나를 쳐다봤다. 장인 장모는 뭐하니? 얼른 짐 안 싸고 진서방하고 같이 집에 안 갈 거야? 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거부했다. 그동안 나는 진심을 담아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절실하게 호소했었다. 하지만 아내도 장인 장모도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심한 말로 나를 상처 입혔었다. 이제 와서 그 모든 일을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했다. 아내는 당신 말을 믿지 못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라고 애원했지만 내 결단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아내와 장인, 장모는 왕진자에게 분노 표출. 왕진자가 나에게 앞으로 절대 그런 거짓말 안 할게요. 제발 재결합하세요. 아니면 저 평생 원망 들어야 돼요. 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하지만 나는 모두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 그 후 아내는 왕진자 때문에 이혼까지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위자료를 받아내겠다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는데
왕진자는 재발이 저려서 그랬는지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그 일을 빨리 마무리 지었다고 들었다. 덕분에 통장은 깡통이 됐고 자진해서 잔업을 하는 등 노력이 가상했는데 오래가지 않아서 왕진자가 나한테 저지른 만행이 온 회사에 소문이 나면서 아무도 왕진자 곁에 가려고 하질 않았고 완전 고립 신세가 됐다. 결국 회사에서 못 버티고 한 달 후에 자진 퇴사를 냈다. 아내가 주변 친구들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바람에 친구들도 모두 떠나고 지금은 숙소가 딸린 어느 공장에서 조용히 일만 하고 있다고 한다. 아내는 친구에게 속은 것도 억울하고 나를 못 믿은 것도 후회되고 이혼 후 완전히 우울증에 빠지면서 방에만 처박혀 지내는 운둔형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장인 장모한테서 이대로 두면 정신병원에 갈 것 같다며 연락이 왔는데 제발 부탁이다. 재결합하면 안 되겠니라며 부탁을 해왔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요즘은 회사에서 왕진자를 안 봐도 돼서 그런지 스트레스도 줄어든 것 같고 예전보다 일에 집중도 잘 되고 성과도 잘 나온다. 덕분에 회사에서 평가도 올라가고 최근 인사발령에서 본사로 이동이 결정났다. 수입도 늘어날 테고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멋진 독신 생활을 만끽할 생각이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자신감도 늘어났고 좀 더 안정을 찾고 나면 다시 새로운 인연을 찾아봐야겠다는 긍정적 사고도 뿜뿜이다. 하지만 재혼만큼은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대를 골라야겠다는 강한 신조가 생겼다. 내 이름은 한길만. 첫 입사한 회사에서 사장직을 맡고 있는 나이 34살. 최근에 아내가 출산을 해서 예쁜 아기까지 일도 가정도 모두 완벽한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지만 실은 5년 전 한 번 이혼의 아픔을 맛본 적이 있다. 전처 왕재숙과는 24살에 결혼했는데 결혼 5년째 불륜 사건이 터졌다.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다른 남자하고 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지체 없이 이혼하자고 했다. 바람 피운 이유는 그때 나는 평사원일 때여서 월급이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고 아이도 갖고 싶지만 내 월급으로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며 불만을 말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복수의 남자들과 불륜을 했다는 건 핑계에 불과했다. 진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불륜 상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상대들은 예외 없이 나보다 수입이 많은 유부남들이었다. 전처의 진짜 목적은 그 남자들의 부를 이용하는 거였다. 명품 가방, 옷, 액세서리 등 그 남자들이 아내에게 갖다 바친 물건들은 수도 없었다. 전처가 결혼 전에 룸살롱에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던 게 생각났고 결국 내 월급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명품을 손에 넣을 수 없어서 무력 때문에 불륜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도달했다. 그런 전처에게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깨끗하게 갈라서기로 결심했다. 그 후 입사 초기부터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입사 3년 만에 사장님께 인정을 받으며 이사직을 맡게 됐다. 그리고 반년 후에는 고령을 이유로 퇴임을 결정한 사장님의 후임으로 내가 사장으로 취임했다. 사장의 임무는 상상 이상으로 막중했고 날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그런 나를 안쓰럽게 생각하셨는지 전 사장님은 집에서 내조해줄 사람이 필요하니 빨리 재혼하는 게 어떻겠냐며 거래처 사장님 따님과 맞선을 주선해 주셨고 다행히 지금 아내와 맺어졌다. 아내는 부유층이면서도 전처와 달리 명품에 집착하지도 않았고 가정적이고 요리도 잘하고 여자다운 면에 끌린 나는 연애 1년 후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결혼 후 아내는 바로 임신을 했고 1년 후에는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눈코 뗄 새 없이 바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최대한 빨리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직행하며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퇴근길에 케이크 전문점에 들려서 아내에게 줄 케이크를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뒤돌아보니 전처였다. 5년 전 이혼 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전히 젊었을 때랑 똑같은 옷차림에 화장을 하고 있어서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았다. 전처는 급 친한 척을 하면서 나 소식 들었어. 자기 사장 됐다면서? 라고 하더니 나한테 달라붙어서 내 어깨며 팔에 자기 손을 갖다 댔다. 손 치워! 라고 하자 설마 아직도 나한테 화나 있는 거? 바람 피웠다고? 라며 콧소리를 냈다. 그러더니
그땐 내가 잠깐 미쳤었어. 지금은 아니야. 나 절대 한눈 안 팔고 당신만 바라볼 자신 있어. 5년 동안 나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사장까지 올라간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결합하는 거 어때? 난 찬성. 당신이 나 못 잊고 있다는 말 다 듣고 있었어. 라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길래 뭐래니? 나 이미 결혼해서 잘 살아. 라고 한 방에 해결. 그러자 전처는 하면서 깜짝 놀라더니 몇 번이나 눈을 깜빡거렸대. 그럼 얘기 끝났지? 라고 하고 뒤돌아서 나가는데 전처가 바로 따라붙으면서 그럼 이혼하고 다시 나랑 결혼하면 되겠네. 라고 망언을 하길래 지체 없이 라인 차단.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전처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불과했대. 또한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였고 완전히 잊고 싶었대. 생각지도 못했던 전처와 조우한 지 일주일이 지났대. 이제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완전히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전처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고 말았대. 내가 라인을 차단했다는 걸 알게 된 전처는 이번엔 우리 회사로 찾아와서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대. 나를 보더니 갑자기 달려들었고 이혼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나는 약혼자랑 헤어졌어. 그러니까 난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다고. 라고 폭탄 발언을. 듣보자 폭주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대. 난 이혼 안 해.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몸이야. 다신 나 찾아오지 마. 확실하게 선을 그었대. 그런데도 끈질기게 바람 피운 건 사과했잖아. 그럼 자기도 그만 화 풀어야지. 라며 폭주를 이어갔고 어쩔 수 없이 경비원을 불러서 끌고 가도록 부탁했대. 경비 담당자에게 2번 다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엄중 경고를 받은 후 그날은 포기하고 돌아간 모양인데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전처는 어김없이 회사 앞에 나타났고 경비 담당자가 몇 번이나 주의를 줘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재결합을 강요했대. 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대. 당장 꺼지지 못해?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경찰을 부를 거야. 라고 분노 폭발. 이 정도 하면 물러설 줄 알았는데 전처는 오히려 더 열을 냈대. 지금 나 겁주는 거야? 당신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경찰에 넘길 수 있어? 못할 걸 절대? 라고 하더니 나한테 가방을 던졌대. 어이가 털려서 경비 담당에게 전화를 걸자 가방을 주워서 쏜살같이 도망쳤대. 그 후 3일 정도 회사 앞에서 전처의 모습을 볼 수 없었대. 드디어 포기했구나 하고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4일째 되는 날 안내 데스크로부터 전처가 또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대.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가자 전처가 안내 데스크 사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대. 내가 말리려고 달려들자 이번에는 내 멱살을 잡고 흔들었대. 결혼이 힘들면 내 연녀라도 좋아.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해주면 돼. 라고 소리쳤대. 안내 담당자가 경비실에 연락하려고 내 손 전화기를 돌리자 전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면서 수화기를 뺏었고 수화기로 안내 담당 사원의 머리를 내리쳤대. 그 정도로는 분이 안 풀렸는지 옆에 있던 장식용 도자기, 관엽식물 등을 던지고 부수고 난동을 부렸대. 주변에 있던 사원들은 폭력 현장을 직접 목격한 셈이 됐고 일대가 대혼란이 벌어진 가운데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소리가 들렸대. 머리를 다친 안내 담당자는 곧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대. 회사로 쳐들어와서 이런 난동을 부리다니 나도 더는 용서가 안 됐대.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리라 작심했대. 우선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번 일을 상의한 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대. 그 다음은 전처에게 안내 담당자에 대한 위자료, 파손한 물건에 대한 변상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대. 마지막으로 스토커 행위에 대해 경찰에 상의한 후 피해 신고서를 접수했대. 내가 경찰서에 갔을 때 막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전처와 운 나쁘게도 마주치게 됐대. 이미 경찰한테서 위자료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지 전처는 나한테 대고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다 까딱 잘못하면 나 잡혀가게 생겼다고. 라며 꽤나 겁을 먹었는지 유난히 흥분 상태였대. 사필 규정 몰라? 네가 한 짓은 완벽한 범죄야.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라고 하자 당신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한테 이럴 수가 있어? 피해 신고라도 취소해줘. 변호사랑 짜고 소송 거는 것도 관두고 제발. 라고 울먹이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대. 하지만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대. 전 사장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회사에서 무지막지한 난동을 부린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대. 흥분 상태인 전처를 경찰이 제압했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부상을 입은 안내 담당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했고 그 외 변상금 등 기타 청구금을 다 합치면 전처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총 3천만 원 정도의 거금이 됐다. 경찰에서 앞으로 내 주변에는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고 그 뒤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위자료, 변상금 등을 지불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된 전처는 자기한테 충성을 다할 남자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 젊었을 때처럼 쉽게 되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겨우 한 명 돈 많은 남자를 잡아서 빨대를 꽂으려고 했는데 유부남이었던지라 부인한테 들통이 나서 오히려 위자료 청구서가 날라왔고 결과적으로 빚만 더 불어났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진 전처는 끝내 매춘에 발을 들이게 됐다는데 자업자득 외에 다른 말은 생각나지도 않고 그 말을 들은 후에도 전혀 동정심이 생겨나지 않았다. 한편 나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고 얼마 후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게 됐다. 가족이 늘어나게 된 걸 계기로 회사 근처에 주택을 구매하기로 했다. 지금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전처가 바람을 피우고 본성을 드러내준 덕분이 아닌가 싶다. 그때 단호하게 이혼을 결정하길 100번 10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혼했을 당시에는 나에게 이런 행복한 제2의 인생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역시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나의 가족과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사장으로서 더욱 사명감을 갖고 회사를 책임지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해본다. 내 이름은 여주연. 대학 때부터 사귀어온 남친에게 최근 프로포즈를 받은 25살의 회사원이다. 이제 약혼자가 된 어남주와는 대학 때부터 고락을 함께한 사이였는데 졸업 후 남주는 소원이던 무역 상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제 회사에서 자리도 잡히고 수입도 안정적이고 드디어 연애기간 6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신혼집에서 동거가 시작됐다. 부모님 상견례도 마쳤고 이제 남은 건 결혼식 준비를 마무리하는 것뿐이었다. 그런 와중에 내 결혼 소식을 들은 고딩 시절 친구인 왕재숙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다. 왕재숙은 옛날부터 남자를 밝혔고 남의 남친 뺏기가 주특기인 아이였다. 그런 이유로 거의 모든 애들이 왕재숙을 싫어했다. 하지만 고딩 때 소프트볼 선수였던 나는 그땐 완전 보이시한 타입이어서 남친도 없었고 다른 애들처럼 남자 문제로 왕재숙과 얼굴 붉힐 일도 없었다. 그래서 왕재숙과 연락하는 유일한 1인이 나였다. 그런 왕재숙이 갑자기 우리 친구잖아. 네 약혼자 언제 소개할 거야? 라며 들이댔다. 결혼식 준비로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해도 그럼 결혼식장은 어디냐고 계속 물어왔다. 그러자 며칠 후 결혼식 준비로 미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결혼식장 앞에서 왕재숙과 부딪혔다. 왕재숙은 이런 우연이 라면서 흥분했지만 이런 어색한 우연이라니 계획적이란 느낌밖엔 들지 않았다. 차라도 한잔하자고 어찌나 때를 쓰는지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에 잠깐 들어가기로 했다. 왕재숙은 내 앞이 아닌 남주 앞자리로 가서 마주 앉더니 완전 여자하고 있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쁜 척하면서 남주한테 눈을 맞추더니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쩌고 계속 말을 거는데 왕재숙이 남주를 친구의 약혼자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리 그래봐야 남주는 지금까지 나하고의 6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람 피운 적이 없는 남자다. 한결같이 나만 바라보는 남주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왕재숙이 아무리 유혹한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결국 1시간 내내 왕재숙이 꼬리치는 모습을 무방비로 직관해야 했고 겨우 풀려났을 때는 이미 해가 진 후였다. 집에 도착하자 남주가 근데 왜 내가 왕재숙하고 라인 친구를 맺어야 된다는 거야? 라고 황당한 질문을 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라인 주고받았어? 라고 되묻자 네가 화장실 간 사이에 왕재숙인지 뭔지가 무슨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네가 나하고 라인을 주고받으라고 했다면서 아이디 알려달라고 하던데? 라는 황당 발언을 당연히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왕재숙의 계략이란 게 너무 뻔해서 어이가 털렸다. 딱 그 타이밍에 왕재숙이 남주한테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라인이 메시지를 확인한 남주는 아유 부담스럽네 라고 혼잣말을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우리 남편이 불편해하니까 메시지 그만 보내 라고 라인을 보냈는데 왕재숙은 일십했다. 며칠 후 결혼식 준비 미팅이 있어서 회사에서 곧장 오기로 한 남주를 결혼식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맙소사, 남주와 왕재숙이 카페에서 단둘이 차를 마시고 있는 게 아닌가. 당장 쫓아가서 그 두 사람을 향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다그치자 왕재숙이 헐, 지금 들킨 거임? 라고 수선을 떨더니 황당한 척 억지 연기를 냈다. 남주는 뭐래? 라고 하더니 왕재숙을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봤다. 경고하는데 남주한테 들이대지 마! 라고 하고 남주를 데리고 카페에서 나왔지만 이쯤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남주에게 왜 둘이서 카페에서 만난 거야? 라고 물었더니 나랑 약속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재숙이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는 거였다. 남주가 이제 곧 결혼할 거니까 앞으로 라인은 그만 보내라고 하니까 무슨 영문인지 왕재숙은 너무 좋다. 그럼 여주한테도 얘기해야겠네? 라면서 딴소리를 하길래 피하는 게 상책이다 싶어서 일어서려는 찰나에 내가 왔다는 거였다. 남주는 너무 어이가 털린다면서 내가 보는 데서 왕재숙을 차단했다. 나더러도 왕재숙을 차단해버리라고 했지만 그래도 고딩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그렇게 쉽게 손절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남주가 집에 두고 간 물건이 있어서 가져다 주려고 회사에 갔는데 회사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왕재숙을 발견. 너무 소름이 끼친 나는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기서 뭐해? 라고 하면서 왕재숙 팔을 잡아 끌었다. 그러자 너야말로 왜 왔어? 남주씨는 이제 내 거거든? 질척대지 말고 그냥 포기해. 라고 하면서 거만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뭐라고? 내가 다시 묻자 나 어제 남주씨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연봉 장난 아니란 말 듣고 나서 내가 찍었거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쉬워서 나중에 좀 김이 새더라고. 라고 떠들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앞으로 남주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라고 하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남주한테 연락하자 바로 내려왔고 방금 전 일을 얘기하면서 프로포즈가 무슨 말이냐고 하자 남주는 배로 움켜쥐고 빵 터졌다. 내가 왜 네 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해? 그 여자 진짜 이상하다니까. 라고 하더니 나보고 앞으로 엮이지 않는 게 최상이라고 했다. 아무리 고딩 때부터 친구지만 내 남편감을 노리는 마당에 이미 친구라고 할 수도 없고 선을 그을 때라는 생각에 나도 라인을 차단했다. 그리고 만약 다음에 또 결혼식장이나 회사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남주 회사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오자 바로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을 보니 문 앞에 왕재숙이 서 있었다. 회사 앞에서부터 몰래 내 뒤를 밟고 따라온 거였다. 너무 놀라서 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는데 왕재숙은 네가 어렵게 찾은 남편감을 내가 뺏어서 참 미안한데 어쩌겠어. 이렇게 빨리 나한테 프로포즈 할 줄이야. 이 미모 어쩔? 나한테 완전 푹 빠졌나봐. 라면서 대단한 승리라도 거둔 양 깔깔 웃었다. 나도 지지 않고 남주한테 그 얘기했더니 빵 터지면서 어이없어 하던데? 라고 하자 에? 라면서 미간에 주름살이 잡혔다. 그러더니 나한테 이제 곧 결혼할 거니까 앞으로 라인 그만 보내라고 했어? 앞으로 계속 같이 있을 거니까 라인도 보낼 필요 없다. 그런 뜻 아니었어? 라고 헛소리를. 혼자서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나랑 결혼할 거니까 라인 보내지 말란 뜻이지. 착각 좀 그만해. 라고 하자 진짜 그런 거야? 그럼 난 어떡해. 남친이랑 헤어졌단 말이야. 라며 착각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왕재숙한테도 남친이 있었고 얼마 전 결혼까지 약속했었다는데 남주가 연봉이 더 많다는 이유로 갈아타기를 시도. 자기가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착각한 나머지 남친과 헤어졌다는 우픈 얘기였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면서 나한테 달려들려고 했고 경찰 불러줄까? 라고 하자 더 미친 듯이 발광을 했다. 내 인생 책임져 이 부부 사기꾼들아!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는데 결국 옆집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왕재숙이 그동안 벌인 스토커 행위에 대해 설명하자 바로 경찰에 연행돼 가서 경찰의 엄중 경고를 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며칠 후 왕재숙 문제를 처리하고 모처럼 마음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왕재숙 전 약혼자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다.
난데없이 파혼을 당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왕재숙이 바람 피운 게 아닌지 조사 중이라고 하길래 지금까지 당했던 피해 사실을 모두 말해줬다. 그러자 남자도 황당해하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아무리 착각이었다곤 하지만 다른 남자한테 환상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가 용서가 안 된다고 전 약혼자는 말했다. 그런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역시 자기 없이는 안 되겠어. 라고 왕재숙은 손바닥 뒤집듯이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거두절미하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철벽 손절을 당했다고 한다. 옛날부터 여자애들이 다 싫어해서 친구가 없는 왕재숙은 약혼자마저 등을 돌리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 그래서 더 맞선에 목을 맸다는데 그래도 운 좋게 몇 번 결혼 직전까지 갔었다는데 결혼식에 올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같이 왕재숙 인성을 의심했고 그중에는 뒷조사까지 한 사람도 등장. 환승선수에 경찰서까지 들락거린 과거가 들통나면서 파혼당하기를 몇 번. 결국 왕재숙은 처량한 외톨이 신세로 평생 칙칙하게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나는 남주와 예쁜 아이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업주부로서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책임지고 있다. 고딩 때 친구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엄마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 누구처럼 외톨이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도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내 이름은 최정상. 회사원이며 아내 한진자와 둘이서 살고 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건설 회사이고 출근은 빠르지만 이변이 없는 한 오후 6시면 칼퇴근이다. 반면 아내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전자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런지 매일 잔업에 집에는 한밤중이 돼서야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대신 집안일이며 요리는 당연히 내가 하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대학 동기였고 우리는 20살 때부터 사귄 사이였다. 원래부터 요리를 잘했던 나는 대학 다닐 때 매일 도시락을 직접 싸서 가지고 다녔고 점심시간에는 잔디밭에서 도시락을 먹는 게 일과였다. 그날도 잔디밭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말을 걸어왔다. 둘 다 20살이었다. 그거 혹시 직접 만든 거야? 라고 묻길래 응 하고 대답했다. 난 완전 요리는 꽝이거든. 진짜 존경스럽다. 라면서 내 요리 솜씨를 폭풍 칭찬했다. 그날 이후부터 아내는 내가 도시락을 먹고 있는 곳에 나타났고 내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그러는 사이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때 아내는 이미 대기업 전자회사에 취직하는 게 목표였다. 또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기초부터 건설업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나를 응원해줬다. 그 당시에는 나는 완전 요리를 담당할 테니 너는 매일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결혼 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을 하면서 나와 함께 미래를 꿈꾸던 아내. 하지만 대학 졸업 후 그렇게 원하던 대기업 전자회사에 취직한 아내는 조금씩 성격이 변해가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아내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하게 된 우리는 넓지는 않았지만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아내의 일은 점점 바빠졌고 매일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나는 그런 아내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생각하고 만드는 게 나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처음엔 음식만 봐도 좋아하던 아내였는데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랬는지 나한테 화내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빨리 유능한 사원이 되고 싶다면서 열심히 노력하던 아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풀이 상대역이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해주기로 마음먹었었다. 하지만 아내의 짜증은 점점 에스컬레이터하기 시작했고 화풀이 상대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심해졌다. 어느 날 잔업을 하고 돌아온 아내가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보더니 저녁 햄버거였어. 진짜 고기 먹을 기분 아니었는데. 라고 혼잣말을 그러지 말고 오늘 막 끝내줘. 조금만 먹어봐. 어? 라고 내가 권유하자 나더러 억지로 먹으라는 거야? 솔직히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저녁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남자가 무슨 아줌마도 아니고 너 얼마나 이상한 줄 알아? 라며 격노하는 아내. 그러더니 이딴 거 버려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햄버거를 정말 쓰레기통에 투척했다. 그 순간
대학 시절 내 도시락을 먹으며 감탄하던 아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완전 요리를 담당할 테니 너는 매일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라고 유쾌하게 말하던 아내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저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를 위한 요리를 그만뒀다. 혼자 저녁을 챙겨 먹고 치우면 끝이었다. 언젠가 아내가 본래의 밝고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런 나의 결심을 흔들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 요리 솜씨 좋은 어머니가 너희 둘이 같이 먹으라고 만들었어 라고 하시더니 오자마자 간다고 일어나셨다. 나가시면서 기침을 하는 게 신경이 쓰여서 감기에 걸리셨어요? 라고 묻자 괜찮아,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활짝 웃어 보였다. 그러더니 얼굴 봤으니까 됐어 라고 하시더니 총총 걸어가셨다. 어쩐지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는 느낌이 마음에 걸렸지만 거실에 돌아와 보니 방금 전까지 테이블 위에 있던 케이크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 있던 케이크는? 라고 아내에게 묻자 그까짓 거 누가 먹어? 버렸어. 라고 했다. 대체 그걸 왜 버렸냐고 다시 물었더니 뻔하잖아. 내가 집안일 제대로 하는지 체크하려고 왔다 간 건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도 몰상식하고 라고 화를 내더니 집에서 나가버렸다. 나는 쓰레기통에서 케이크를 꺼내서 혼자서 끝까지 다 먹었다. 케이크를 먹으며 처음으로 아내에 대해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났다. 며칠 후 회사에 있는데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았다. 서둘러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다.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어머니는 반년 전 암이 발견됐고 여명 선고를 받았다고 하셨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병을 숨기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오셨다고 한다. 얼마 전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던 건 틀림없이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날 아내의 행동을 더욱 용서할 수 없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전화로 아내에게 알리자 귀찮다는 듯이 장례식이 언제냐고 물었다. 일정을 알려주자 아내는 나 그날 출근해야 돼서 안 돼. 라고 했다. 그쯤 되자 도저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시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오겠다는 거야? 라고 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장례식 당일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다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장례식 곧 시작해. 지금 어디야? 라고 묻자 이 일이 더 중요한 걸 어쩌라고.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으로 무력감이 올라왔다. 그때 삼촌이 오셔서 너 왜 그러니? 하고 물으셨다. 내가 울면서 아내하고 있었던 일을 말하자 삼촌은 그런 여자하고는 참고 살지 말고 이혼하는 편이 낫다. 장례 치르고 나면 다시 얘기하자. 라고 말씀해 주셨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다짜고짜 아내가 대체 집을 며칠이나 비우는 거야? 빨리 저녁이나 해. 라고 짜증을 냈다.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것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 대신 좀 전에 구청에 들러서 가지고 온 이혼 서류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아내는 이게 뭐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한테 얹혀 사는 주제 이혼하고 혼자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니? 라면서 나를 보며 비웃었다. 나는 아내의 반응을 무시하고 짐을 챙겨서 집에서 나왔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어디서 성질이야? 어차피 집에 다시 들어올 거면 빨리 비는 게 상책이다. 라고 짓거렸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집에서 나온 후 곧바로 삼촌한테 연락을 했고 이혼에 대해서 상의드리고 싶다고 하자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라고 하셨다. 삼촌 집에 도착한 후 어머니를 보내자마자 안 좋은 일로 찾아뵙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삼촌은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얘기부터 들어보자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아내와 있었던 문제들을 말씀드리자 삼촌은 격노하셨다. 대기업 전자회사 다닌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니? 라고 하시길래 회사 이름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삼촌은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다.
삼촌은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사장직을 맡고 계셨고 친척들 대부분이 대기업 가구회사, 식품회사 등에서 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 역시 토목건축 관련 대기업의 사장직에 계셨다. 언젠가 아버지의 뒤를 잇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그런 이유로 건설회사에 들어간 거였다. 그런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사장님이라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안 돼 라고 교육을 받았다. 이유는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어서 위험하니까였다. 나는 그 말씀을 잘 따랐고 아내도 우리 집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삼촌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 그 회사는 시어머니 장례식보다 회사 일이 먼저라고 지시하는 회사입니까? 라고 클레임을 넣었고 아내는 곧바로 상사의 호출을 받고 면담에 들어갔다. 나는 이 정도 일로 회사에서 처분을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면담 중에 아내는 무슨 착각을 혼자 했는지 몰라도 엉뚱하게도 장례식 중에 불륜남과 만났었다는 자백을 했다. 이 문제로 다시 면담에 들어갔고 불륜남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라는 게 발각되었다. 사내에서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지자 아내에게는 지방 좌천 발령이 떨어졌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벌을 받게 된 아내에게 나는 지체 없이 불륜 위자료까지 얹어서 청구. 아내는 좌천당하면서 월급이 반이나 깎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액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변호사가 법률적 충고를 하자 어쩔 수 없이 전액을 지불했다. 반년 후 돈 때문에 궁지에 처한 전처는 내가 이사한 곳을 찾아냈고 연락도 없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맨션에서 나오는 걸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네가 왜 이런 타워 맨션에서 사는 건데? 라고 물었다. 아내와 이혼 후 나는 그동안 건설회사에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나는 회사에 필요한 존재가 됐고 후계자로서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당연히 수입도 예전과는 달랐다. 그런 사실을 전처에게 알려주자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황당 발언을 하길래 단칼에 거절. 확실하게 선을 긋고 보는 데서 라인 차단. 맨션은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전처는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걸 금방 포기한 것 같았다. 아마도 좌천당한 곳으로 돌아갔을 거고 거기서 궁핍한 생활을 하며 고생이 뭔지 철저하게 맛보게 되겠지. 한편 나는 회사를 옮긴 후 수입면에서나 생활면에서나 모든 게 충실해진 느낌이다. 일이 바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를 서포트해줄 배려심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작은 바람이다.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현명한 남편, 아들과 3명이서 살고 있는 주부이다. 예전부터 취미이기도 했던 요리를 내 인스타에 올렸는데 최근 들어 조회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얼마 전 인기 인플루언서로 등극하는 영광을. 순조로운 취미생활, 화목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였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트러블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건 그냥 갑자기였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 근처에 사는 대학생 마리나가 인사를 했다. 인플루언서 현명한 씨 맞죠? 라고 하길래 나는 반사적으로 네 맞아요 라고 했다. 그러자 마리나는 진짜였네 대박. 그 요리들 전부 진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배달 음식이라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라며 결례되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나는 라고 웃음으로 대신하고 자리를 피했다. 다음날 늘 하던 대로 인스타그램을 열자 DM이 도착해 있었다. 보낸 사람은 마리나였다. 내용은 어제 그 반응은 내가 전곡을 찌른 거 맞죠? 이거 확산시켜야 되나 고민됨 라고 쓰여 있었다. 차단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마리나 엄마와 나는 제법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었다. 일단 당장 차단하기보다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리나는 밖에서 마주칠 때마다 양치기 인플루언서 아줌마 라고 노골적으로 빈정거렸다. 대체 얘가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건지 도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었고 답답한 심정이었다. 며칠 후 대학생 조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조카가
좀 전에 집 앞에서 어떤 젊은 여자애가 날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눈길이 너무 기분 나빴어. 라고 하는데 어쩐지 신경이 쓰였다.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고 하자 조카가 말하는 인상착의로 봐서 마리나가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나한테뿐 아니라 우리 집에 찾아온 조카한테까지 무슨 속셈이 있는 게 아닐까 왠지 불안했다. 마음이 놓이지 않은 나는 조카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대학에서 사진 동아리를 하는 조카가 그동안 익힌 이란래프 카메라로 요리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알바비를 꼬박꼬박 챙겨줬고 조카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했다. 언니는 이른 나이에 조카를 낳았고 싱글마더가 됐다. 조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조카를 돌봐준 적도 많았고 조카지만 친딸 같기도 한 아이였다. 그래서 행여 마리나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됐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마리나가 내 조카를 뚫어지게 쳐다본 이유가 밝혀졌다. 장을 보고 왔는데 우리 집 앞에서 마리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리나는 나를 보더니 성큼성큼 가까이 다가왔다. 아줌마 아들이 나 임신시켰거든? 낙태수술했으니까 당장 위자료 3천만 원 입금해줘. 라고 했다. 우선 내 아들이 마리나를 임신시키는 일은 절대 불가능했다. 왜냐면 우리 아들은 아직 유치원생이고 5살에 불과했으니까. 너무 터무니없었지만 내용에 너무 놀라서 그게 사실이니? 좀 더 자세히 말해볼래? 라고 서둘러 물었다. 그러자 계속 열을 내면서 자세한 사정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마리나 말에 의하면 1달 반쯤 전에 밤중에 집으로 가고 있던 마리나를 내 아들이 강제로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갔고 그때 당한 후 임신까지 하고 말았다는 거였다. 만약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범인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엄청난 일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마리나가 걱정이 된 나는 범인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그러자 마리나는 아까보다 더 흥분하면서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줌마 아들이었다고요. 내가 그 남자가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몇 번이나 봤다고요. 라고 했다. 우리 집에 드나드는 남자라면 5살짜리 아들과 40살 우리 남편뿐인데? 내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걸로 봐서는 범인이 남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내 아들은 아직 5살밖에 안 됐어. 라고 말해줬다. 그러자 마리나는 어디서 뻥을 쳐요?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본 사람은 누구란 건데요? 머리 금발로 염색한 젊은 남자 있잖아요. 라고 말했다. 금발이라고 하는 순간 휙 하고 감이 왔다. 마리나가 지적한 사람은 내 조카딸이 분명했다. 조카딸은 보이시한 이미지였고 짧은 커트머리에 금발로 염색을 하고 다녔다. 옷차림도 캐주얼한 바지를 자주 입어서 남자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고민하는 아이여서 아마 마리나도 조카딸을 남자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조카가 마리나를 임신시킨다는 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그렇다면 마리나는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인 척 임신이라는 어마무시한 거짓말을 하다니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마리나 엄마를 불러서 얘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엄마를 불러오라고 하자 마리나는 이런 일을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라면서 거부했다. 그래서 내가 위자료를 지금 너한테 줄 수도 있지만 그걸 들고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니까 네 엄마를 부르지 않으면 위자료도 줄 수 없어. 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마리나 엄마가 왔고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라고 물었다. 내가 마리나에게 네가 직접 설명할 수 있겠니? 라고 하자 연기를 하기로 작정한 건지 슬픈 표정으로 울먹이며 얘기를 시작했다. 마리나가 얘기를 마치자 마리나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가 현명한 씨하고 가까운 사이라서 잘 아는데 이 집 아들은 겨우 5살이잖아? 그치? 라고 했다. 그러자 마리나는 엄마도 이 아줌마한테 속은 거야. 내가 분명히 젊은 남자를 봤다니까? 그놈이 이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라면서 흥분했다. 그때 마침 조카딸이 평소처럼 우리 집으로 놀러왔다. 조카딸이 나타나자 마리나는 이 사람이야! 나 임신 범인!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조카 딸이 이 여자가 뭐래? 나 여자거든? 라고 하이 소프라노로 소리를 질렀다. 마리나는 급 당황했고 뭐야? 이 여자라니? 순간 뭐에 홀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마리나 엄마가 너 지금 제정신인 거 맞니? 당장 사실대로 말 못해? 라고 폭발했다. 마리나도 처음엔 어떻게든 얘기를 짜내려고 했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는지 전부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실토했다. 이유는 유흥비가 필요해서였다.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우연히 내 인스타를 발견했는데 이게 뭐라고? 이딴 걸로 돈을 잔뜩 벌어? 라고 질투 폭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한테 돈을 뜯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조카 딸이 우리 집에 들락날락거리는 걸 봤고 내 아들이라고 착각한 마리나는 성범죄와 임신 시나리오를 짜내게 된 거였다. 모든 진상을 알게 된 마리나 엄마는 나한테 사죄하면서 이 일은 경찰에 가서 신고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 자체가 악질 사기였고 나 역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 마리나 엄마가 부탁한 대로 마리나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 결과 마리나는 공갈 협박죄로 나한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겁도 없이 공갈 협박을 벌인 마리나는 이 사실이 대학에 알려지자 학교를 중퇴하게 됐다. 게다가 집에서도 손절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집에서 쫓겨난 후 알바를 여러 개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나한테 위자료도 갚아야 하고 알바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렵자 이번에는 자기 후배를 협박해서 공갈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또 체포당했다고 한다. 범죄 경력이 남게 된 마리나는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하는 건 불가능했고 결국 술집에서 일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돈 문제로 인한 트러블이 끊이지 않았고 조폭들을 건드려서 지금은 조폭의 명령을 받고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마리나 아빠는 성실, 근면,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죄를 짓고 경찰서에 잡혀다니는 마리나를 평생 다시 볼 생각이 없다고 했다. 부모한테도 외면당한 마리나는 앞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거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는 힘들 게 분명하다. 그건 역시 모두 본인이 자초한 일이고 자기가 뿌린 씨이다. 한편 나는 마리나의 일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서 내 개인 신상이 탄로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인플루언서의 인기에는 영향이 없었고 팔로워도 꾸준히 늘어났고 수입도 안정적이다.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게 직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었다. 아들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뿐인데 이렇게 성공한 것에 감사할 뿐이다. 한편 마리나 엄마와는 그런 일이 있은 후 한동안은 서로 껄끄러워서 거리를 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예전처럼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사이로 회복됐다. 마리나와의 일은 다 있고 앞으로도 사이좋은 이웃사촌으로 잘 지낼 생각이다. 폭풍우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지만 다시 가정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온 것에 무한 감사를 느끼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